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각산준의 투자 멘토 스승이시죠. 예, 우리 서준식 교수님, 숭실대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 모시고 긴급 좌담을 아주 짧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탄에 빠진 많으신 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방법 정도를 한번 가이드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도탄에 지금 빠져 있는데. 도탄에 빠진 사람끼리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식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 진짜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네, 빠질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요? 네. 요즘은 조금 아리까리해요. 어. 근데 지난번에 네. 우리가 3월에 뵀을 때 네. 그때는 제가 배당 나올 돈이 있으니까 음. 그 돈 좀 싸게 사게 좀 네.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당이 막 나오는데 계속 막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으로 나오는 돈을 계속 그 매입을 하면서 네. 뭐 그때까지는 아주 편안하게 네. 하늘이 도와주시는구나. 뭐 약간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이제 지금 그걸 다 사고 났어도 계속 오늘까지 빠지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현금이 있으셨으면 어떠셨겠어요? 현금이 있으면 그건 지금 현금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는 배당으로 음. 그냥 뭐 나오는 돈으로 샀지만은 지금은 현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 생각보다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나는 이 정도면 정말 더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은 더 계속 떨어지는 관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위해서 좀 약간 대비해 놓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뭐로 대비를 많이 하냐 하면 달러 자산, 네. 달러 자산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달러하고 주식하고 수익률이 상관계수가 지금 꽤 오랫동안 마이너스인 걸 보이는 걸 알죠? 그렇죠. 달러 강세 이후로 한국 시장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네. 채권과 주식의 관계처럼 주식과 달러의 가격도 반대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주식이 빠질 때 달러 가격이 올라요. 네. 그러면 달러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주식이 빠질 때 올라주니까 네. 그게 이제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충격을 좀 흡수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거는 그 달러를 지금 어떻게 한다? 환전? 팔고 이제? 네. 환전. 신금투가 조금 환전 수수료가 조금 그렇습니다. 비쌉니까? 다른 데보다 비싼 느낌? 저희한테 오시죠. 저희가 특별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1270원대에 접어들었어요. 월요일 중에 최약세고 네. 주식시장 참고로 오늘 연중 저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런 걸 팔면 이제 현금이 마련되니까 그런 걸로 이제 주식을 좀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안 빠지고 있는 게 있어요. 또 네. 안 빠지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뭐 학생들 자료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요즘 거기 학생들 자료 중에서 제가 사고 있는 두 종목이 삼성카드 네. 그리고 슈퍼겐 코리아 뭐 이런 네네.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네. 그때 제가 열심히 이제 많이 떨어졌다 해서 샀는데 네. 그 지금 배당이 나오고도 네. 배당을 꽤 많은 배당 수익률을 주고도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사실 보유하는 뭐 한국증권금융 같은 네네. 그런 비상장 주식은 굉장히 가격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안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매도를 하면서 매도 그동안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네. 것들 안 떨어진 그런 것들을 매도하면서 대신 그동안 1-20% 빠진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매수하는 보유 종목 그런 중에 쪽으로. 빠진 것들 아니면은 새로운 것들요? 보유 종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 2-3천 종목 중에서 네.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채권형 주식은 한 2-300개 되는데 네. 실제로 저는 한 2-30개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2-300개 중에서도 네. 최근에 막 많이 빠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제가 비싸서 잘 못 사던 건데 그렇죠. 비싸서 잘 못 먹던 건데 요즘 싸져서 좀 먹네. 네. 약간 이런 기분으로 예. 그런 거 새로 신규로 네. 그렇게 매수하는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네. 자산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장이 그냥 작년 미국 시장처럼 주구장창 올랐을 때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현금을 들고 있다가 매입했다가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자산을 늘리는 방법인데 사실은
첫 번째 방법을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두 번째 방법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떨어졌을 때. 그렇죠. 저는 네.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네. 잡기 시작해서 그다음부터 관성 때문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면 물타기 하고 물타기 하고 네. 물타기 하라. 예. 그게 제 이제 매매 타이밍을 네. 잡는 방법이고 예. 항상 제가 부를 축적하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죠. 네.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씨를 심는 단계가 네. 그거예요. 떨어지는 칼날 잡고 물타기 하는 단계. 그래서 네. 지금 씨를 심는 중이다. 지금 몇몇 종목을 계속 씨를 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 위험이 커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위험이 작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람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패닉셀 그냥 투매가 나왔고요. 한국 시장도 그것 때문에 투매가 잠깐 나오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최저점으로 마감을 했고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3,3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 2,600이 깨져 내려오는 그런 네. 단계였기 때문에 그 위험을 인식하는 그 이유가 이게 경제 환경 때문인가요? 아니면 지금 가격 자체가 무서운가요? 둘 다겠죠. 예. 네, 근데 둘 다 서로 사실은 상호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둘 다인데 그 둘 다 보면 많은 분들이 요즘 이렇게 지켜보면 그 현상 네. 현상 저는 항상 이제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현상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가장 주식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떨어지는 칼날. 네. 이거 도망가고 싶죠. 네. 예, 계좌가 폭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 떨어지는 거에 발맞추어서 보통 인포메이션이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예. 여기에 맞춰서 떨어지는 가격을 정당화시키는 뉴스들이 막 나오고요. 나쁜 뉴스들이죠. 예, 그 중에는 팩트도 있어요. 네. 팩트도 있지만은 팩트가 아닌 것도 있고. 근데 그 수많은 팩트 중에서도 생략을 많이 시켜야 돼요.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본질, 트루스, 네. 트루스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켜보면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그 팩트인데 약간 현상에 많이 지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가 보면 그 인플레이션과 금리,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네. 이쪽을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본질을 본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도 좀뭐 자신 있게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자신 있게 사신다는 거는 지수가 한 3,300 그리고 뭐 나스닥이 뭐 지금보다 훨씬 높은 네. 단계 때보다 위험이 덜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우리 아니겠습니까? 가치 투자자는 가장 위험을 뭐로 보는가 하면요. 가치 투자자한테는 위험은 비싼 게 위험이에요. 그렇죠. 싼 거는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이 많이 줄은 예.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막 비싸서 막 이러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안 비싼데 다른 옆에 게 너무 비싸서 네. 막 이거 저 거품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위험이지. 네. 이미 싸져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그렇게 위험으로 인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지금 한 26% 고점 대비 떨어졌고 S&P도 한 16% 이상 떨어진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위험이 폭발한 거죠. 제가 그 한국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투자를 하면서도 항상 좀 깨름칙했던 게 그 미국의 주가가 너무 좀 과하다. 거품이 많기 때문에 저게 언젠가는 조정을 받아줘야 되는데 네. 그 조정을 받아줄 때 전혀 비싸지 않은 내가 보유한 종목들 그리고 아니면 우리 한국 주식들도 같이 흘러내릴 거다. 네. 내릴 거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우려하긴 했지만은 그런 거를 뭐 그럴 수 있다. 그런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은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환율 같은 것도 팩트는 뭐냐면 막 네. 외국인들을 막 셀코리아 하고 있어. 네, 맞아요. 다 갖다 네, 네. 팔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예,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런 일이 이렇게 보시면 오래 전부터 보면 언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 그 주가가 폭락하고 떨어지고 환율은 또 폭등하고 금융위기 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금융위기 때는 아주 심했죠. 그렇죠. 주가도 아주 폭락하고 네. 환율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 하면
유로 위기 14년 15년 약간 네. 유로 위기가 한번 그리스 위기가 먼저 왔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피그스. 네. 피그스 문제까지 막 연결돼서 막 그러고 네. 그때 미국의 그 오바마 때니까 재정 절벽 얘기 나오고 네. 막 그럴 때 네. 그때 주가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또 환율이 1,200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이 코로나 네. 때 1,208, 90 지금 정도 수준까지 환율은 올라갔고 주가는 폭락을 했었죠. 그리고 네. 지금은 뭐 때문일까요? 지금은 뭐 네.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 달러 강세인데 저는 이제 지금 이유를 뭐 어디에 찾냐 하면 그냥 러시아하고 중국으로 보고 있어요. 네. 중국으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니 아니면 유로 위기니 네. 그럼 미국 금융 위기니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니 중국이니 네. 이런 문제들 네. 이런 문제 우리 한국이 잘못했나요? 우리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없는데 다른 나라가 잘못했어 뭔가 네, 네. 문제가 생겼어.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약간 불안해졌어요. 네. 불안해지고 전망이 안 좋아지고 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환율이 올라가요. 달러 강세.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음. 팔아요. 지금 한 10몇 좀 팔았을 거예요. 네. 올해. 팩트고 현상인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별로인가 봐. 팔아야 되나 봐. 저 외국인들도 막 파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파는지를 봐야 돼요. 왜 팔을까요? 왜 외국인들이 왜 팔아요? 네, 지금 불안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불안하니까? 아니요, 삼성전자가 불안하니까? 참 그 달러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 달러가요? 아니요. 저는 제일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도 보면 펀드가 있잖아요. 예. 막 금융기관들 펀드가 있는데 네, 그게 그러네요. 가장 큰 이유죠. 네, 그 네,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와 엄청난 규모잖아요. 네. 그리고 이머징 마켓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경제와 실물 경제는 선진국인데 네. 이 금융 쪽은 이머징 마켓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이 전 세계 자금들이 flight to quality가 되죠. 네, 네, 네. 안전자산 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갖다 파는 게 선진국 지수는 이머징 마켓 지수보다 안전자산이니까 이쪽에서도 뭐 자금이 좀 유출되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크게 이머징 마켓 쪽이 상당한 위험 네.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속에 중국도 있고 네. 러시아도 있고 네. 하니까 이 펀드를 파는 거, 이 지수를 막 팔아야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돈이 지금 아웃되고 있겠죠. 계속. 네. 그럼 펀드 매니저들이 고객들이 돈을 막 빼가. 네. 자꾸 뭐 연금에서도 돈 빼가고 개인들도 빼가. 네. 그러면 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련해 주려면 보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주식을 팔아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러시아 주식을 팔려고 보니까 사자가 없어. 이거 근데 이게 현장에 항상 펀드 그래요. 항상 매니저를 크게 하셨던 분의 입장으로서 좀 되게 와닿습니다 지금. 네. 항상 그래요. 이게 이번뿐만 아니고 네. 코로나 때도 그렇고 네. 중국 주식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국 주식도 낙마됐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많이 빠져 빠졌습니다. 있죠. 팔려니까 이게 와 너무 과하게 그렇죠. 빠져 있어. 뭐 네. 알리바바 같은 거 외국인들 많이 네. 들어갔던 거 반토막이 넘게 났으니까. 그래도 계속 매수세가 있는 네. 그래서 현금화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항상 한국 시장이에요. 빨간 불부터 먼저 파는구나. 빨간 불 난 놈부터 먼저 파는 거야. 그렇죠. 이 회수. 일단 지금은 뭐 돈 내줘야 되니까 뭐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럴 때는 막 돈 마련해주기 위해서 돈 파는데 한국 삼성전자는 매수세가 아직 있으니까 네. 막 거기다 팔고 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보면은 16조가 나왔어요. 그럼 연한산으로 따져 보면 대략 50조에서 60조 사이 어딘가가 나오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이제 400조 미만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으니 네.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펀더멘탈은 나쁜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한테 공포를 주고 있죠. 네, 네. 예. 그거는 저는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 그런 거였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학생들이 만든 그림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적이 좋아서 그 기업의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네. 가격은 계속 빠져주는 거 네, 네. 그런 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실적은 좋은데 네. 가격은 많이 싸져 있는, 그렇죠. 많이 싸지는 네. 이런 것들이니까 저한테는 좋은 찬스로 네.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네. 떨어지면 기분이 좋으시냐, 좋지 않으시냐, 무서우시냐, 기분이 좋으시냐, 흥분되느냐. 옛날에 워런 버핏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창가에가는 남자처럼 느낌이 왔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지죠. 많이 떨어지면 사실 요즘 같이 이럴 때 바빠져요. 네. 예, 그전에는 제가 잘 안 쳐다보잖아요. 주식을 안 쳐다봐요. 그런데 아, 정말 대단하신 분. 주식을 안 봐요. 주식 하시는 분이. 요즘은 보죠. 네. 왜? 오늘도 막 열심히 봤어요. 뭐가 제일 많이 떨어졌나? 아, 지금은 뭐 주가가 어떤 거는 0.5% 하락하고 어떤 거는 2% 하락하고 3% 하락하고 그게 실적을 반영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수급 그때 돈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매도세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실적하고 연관없이 많이 떨어져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매력이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오늘은 요게 좀 더 싸졌네. 네. 이렇게 샀다가 네. 또 약간 그거는 매매 기술적인 건데 그 다음날 이렇게 가보니까 어제 내가 샀던 것들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게 우르르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어제 샀던 걸 바로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굉장히 유연하게 저도 하시네요. 단기 딜링 해요. 의외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거를 담는 어떻게든 철저하게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보유한 이 주식 자산에서 이제 올해 배당을 하여튼 최고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준 교수님의 멘티이자 제자로서 저도 예전에 시장 빠지면 막 공포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번엔 사실 조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던 게 현금 마련을 제대로 못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그 교체매 리밸런싱 별로 안 빠졌던 거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살짝 났는데 이건 올라봐도 별로 안 오를 거 이런 것들 계속 팔아서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가격까지 그렇죠. 온 주식들로 네. 계속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지수가. 그러면서 저희도 관리하고 있는 계좌들이 좀 손실이 나 있는데 2022년에도 지수는 10% 빠졌는데 2020년에는 4월 달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살짝 반등할 때 다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 원복을 연초 수익률 이상으로 원복을 하더라. 시장은 10% 빠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락이 상당히 즐겁고 신나는 일인데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 현금 마련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마련을 좀 해놔야 되겠다. 그 아무래도 이제 고객분들 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금 마련에 대한 게 이제 제 개인 투자보다는 네. 훨씬 좀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사야 되는데 고객들이 아이고 나는 이제 그냥 갈래요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센터장님한테 드리는 돈은 기본적으로 주식 사달라고 한 돈이기 때문에 네. 그걸 그렇게 크게 비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펀드 매니저나 WM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때에 어떻게 하면 리밸런싱을 기술적으로 잘 하는지 네. 그 역량이 성과에 굉장히 중요해지죠. 엄청나게 큰 차이를 네. 이게 시간이 한 1, 2년 켜켜이 쌓이면 어마무시한 차이가 되겠다는 생각을 실전에서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야 이렇게 시장이 빠질 줄 알았으면 현금화를 몽땅했다가 또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가 이렇게 저점에서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되고 시장을 정확히 잘 맞추면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생각은 하시죠. 생각은 하시는데 그 10,000원 가면 사야지 하시는 분은 10,000원 가서 사야 돼요. 미리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10,000원대 아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셔야 돼요. 네. 조금이라도. 네. 그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00원으로 막 떨어지면
이제 그때 가면 그렇게 싸지면 사야지 하는 분들 대부분이 무서워서 또 안 사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9,000원에도 못 사고 네. 8,000원에도 못 사고 음. 7,000원도 못 사고 네. 그래서 결국은 못 사요. 아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고점에서 사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죠. 2020년 코로나 3월 달에 못 사셨던 분이 12월 달에 샀고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매매 타이밍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네. 실천하면서 처음엔 발을 담그고 그다음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더 모아가는 네.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네. 우리 교수님은 평소에 현금을 엄청 많이 넣고 있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 왕창 쏘고 많이 올라가면 현금을 왕창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대체적으로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거의 항상 주머니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항상 주식으로 거의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때도 질문하셨을 때 그전에는 그 코로나 때 주가 폭락했을 때는 한 120%까지 네. 내 레버리지를. 재산의 내 재산의 120%까지 내가 주식을 샀습니다. 그 20%는 레버리지인데 그거를 이제 줄였다 해도 작년인가요? 주가가 올랐을 때는 레버리지를 끄고 그다음에 조금 현금을 약간 달러 사기 위해서 거의 제 재산의 뭐 90%니 80%니 그때 그 정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 네. 그러니까 항상 100%에서 뭐 올랐다가 또 좀 내렸다가 이 정도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100%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만약 여기서 또 한 번의 패닉 세일이 오면 그때는 레버리지를 다시 사용하실 의향도 있다. 사용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또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게 네. 사실 제 원칙 중에 하나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네. 채권 비중도 좀 높여줘야 된다. 그렇죠. 요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채권은 채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말씀도 드렸고 뭐 책에도 쓰고 했지만은 3% 이하일 때부터 급속히 줄였고 그 국고 3년 기준으로 네. 2% 이하일 때부터 채권은 다 팔았다. 네, 한국의 국고채 3년 기준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채권 다 팔았다 했는데 지금 그게 다시 3% 왔더라고요.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채권도 관심을 좀 가지고 채권 비중도 좀 넓혀줘야 돼요. 네, 차근차근히. 예.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근데 참 희한한 게 보통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아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주가가 또 올라가고 네. 채권 금리도 오르는 때는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 그때 같이 주가가 올라가 주니까 뭐 금융위기 전도 그랬었죠. 그때는 주식을 팔면서 비중을 줄이고 그거를 채권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채권 비중을 올리는 방식을 했었는데 요즘은 맞아요. 이게 채권을 올려줘야 되는데 팔 주식이 없네. 그렇지. 예. 채권도 똥값이 됐는데 주식도 더 똥값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약간 고민 중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달러를 좀 팔면서 일부 그걸 주식도 사지만은 네. 채권도 지금 제가 7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 자산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편입 시작하신 거죠? 몽땅 사신 게 아니고. 아니죠. 이제 시작한 거죠. 네, 이제 네. 떨어지는 칼날 처음 채권도 잡는 떨어지는 것처럼. 칼날을 처음 이제 예. 첫 매수가 시작됐다. 예, 네.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란 게 국고 3년 금리가 3% 지금 네.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말은 회사채 우량 회사채 같은 것들도 한 3년짜리가 4%를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처럼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뭐 배당이 3%니 4%니 이 정도면 아마 채권 주식 좀 줄였을 것 같아요. 네. 주식을 좀 줄이고 이 안전하게 3% 4% 네. 나오는 채권 쪽을 약간 비중을 증가시켰을 것 같은데 요즘은 배당이 5%는 기본이고 예. 6%, 7%, 8%, 뭐 10%에 육박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나올 정도로 주가가 하락하니까 네. 조금 요즘 그쪽은 좀 애매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하고 네.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 채권의 기대 수익률도 올라갔지만은 주식 그것보다 지금 주식 기대 수익률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예. 지금은 주식을 줄일 때는 아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오늘 정말 노하우를 정말 많이 개봉을 해주셨어요. 세상 좋아졌다 이런 거를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듣고 싶어서 이런 얘기들.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공짜로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선일 교수님하고 미래 어느 시점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선일 교수님 이름을 걸고 하는 퇴직연금, IRP나 펀드나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완전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 투자법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퇴직금 운용의 진짜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열심히 해서 서준식 퇴직 펀드 뭐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뭐 목표 중에 주변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그 고수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로 껴주시는 네. 걸로. 아니, 진짜 이거는 노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진짜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성격 급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다음에 너무 젊어서 이렇게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네. 하기 힘든 방법이거든요. 맞아요. 예,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데, 네. 가장 좋고 IQ가 가장 높은데 네. 이런 쪽에는 그런 이제 좀 급한 성격 네. 이런 것 때문에 유독 이 금융 투자 쪽에서는 좀 실패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최근에 어디 강의하다가 딱 깨달은 게 찰리 먼거가 뭐라고 했냐 하면 당신의 IQ가 140이면 30은 딴 데 가서 갖다 팔아버려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거면 예, 네. 그거를 얘기하다가 한번 보니까 맞아. 그렇죠. IQ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현장에서 저는 이제 했었는데, 예. ATL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책에 머리 좋은 남자들은 반드시 여기 실패한다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머리 그게 실전에서 정말 많이 좋으시면서 자신감 넘치는 남자들. 그러면 완전 뭐 100%죠. 네.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 저희가 원래 이런 토론을 잘 안 하는데 뭐 벌써 1년에 2번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것이고 시장이 많이 붕괴되었고 지수는 연중 52주 최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위기는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수자에게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게 안전마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위험을 위험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 오히려 기회를 위험으로 불러야 된다는 게 이 시장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논리를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증언해주시고 실전으로 하고 계신 우리 성실대학교 서준식 교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갑자기 또 생각난 건데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보통 주가가 빠질 때는 채권 금리도 같이 빠지는 게 네. 일반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IMF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이제 제대로 된 이후부터 주가가 빠질 때 금리가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주가가 빠질 때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네. 채권에서 좀 어느 정도 이익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주가가 지금 올해는 한 10% 빠졌나요? 네, 10% 넘게 빠졌습니다. 10% 빠졌는데 이 채권도 지금 금리가 더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요. 더 많이 손해가 났잖아요. 역대급 손해예요. 이런 해는 이때까지 없었는데 지금 가격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초유의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는 지금보다 반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네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채권이 역대급 정말 재앙의 해입니다. 예. 지금 아마 예. 주변에 옛날에 같이 일하시던 선후배 저 동료나 후배분들한테 아마 전화해 보시면은 뭐 보험사나 이런 쪽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7, 8년 만에 처음으로 채권을 살 정도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저는 난 주식 절대 안 해. 네. 전혀 안 해. 이런 분들은 채권에 관심 가지셔도 지금 10년짜리 금리 뭐 3점 몇 프로 이거는 비싼지 싼지 아리까리 하더라도 네. 3년짜리 네. 채권 국채가 3%. 네. 그 말은 그 회사채는 4%. 네. 그다음에 국민주택이라는 거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네. 부자들이 많이 사는 국민주택 채권 5년짜리 그런 게 아마 지금 3.5% 정도 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쿠폰이 1%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은 1%에 대해서만 떼요. 그런 것들을 또 부자들은 지금 관심 가지고 좀 매입을 하는 그저 충분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후 승률이 훨씬 평가예요. 높으니까 방금 네네. 전에 말씀하신 네네네. 금융주택은 네네. 여러분 참고로 우리 서준 교수님은 현업에 있으실 때 한국에서 최고로 크게 채권을 운영하시던 채권 운영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네, 채권 사실은 진짜 따봉 최고였어요. 진짜 잘하셨고 네. 그냥 뭐 좀 운용했어 뭐 몇백억 몇천억 운용했어가 아니고 수십조를 운용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작은 채널에 모셔가지고 제가 너무 황송하고 좀 죄송하고 막 여러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이렇게 대단한 분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진짜 영광인데 여러분이 이 제 마음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그게 완전 하는 바람이 남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기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약간 그런 전략? 아니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그 만나러 가려고 정말 애를 막 써서 처음에 만날 때 그 떨렸던 그 마음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각도기를 키운 멘토 스승님 중에 한 분이죠. 네,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부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요한 시점에 와주셨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해석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난리 났고 지금 연준은 이제 불신을 받기 시작했고 네. 뭐 달러에는 20년 만에 최저치를 찍고 있고 또 원엔도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고 일본 가면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한국 원화는 이건 위기야라고 느낄 정도의 이 IMF 오나라고 그런 멍한 상태. 근데 수출은 사상 최고치 수준 근처.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또 나쁘지 않고. 그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약세니까 수출 기업들 좋겠어. 그러면 엔화도 일본 수출 기업도 나쁘지 않겠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환율과 연계해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복잡합니다. 네. 네. 환율은 우리가 세계 위기가 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금융만큼은 이머징 마켓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네. 한국의 경제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 안 좋은 게 생기면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 그리고 유로 위기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것 때문에 생긴 위기인데 우리나라 환율이 제일 먼저 오른다. 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네, 그 사실은 인플레이션만 가지고는 위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인플레이션. 지금 예. 세계 상황이 위기 아닌데 왜 그러냐? 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중국하고 네. 중국이 좀 불안하잖아요. 셧다운 제로 코로나 정책 진행하고 있죠. 그다음 러시아 전쟁. 그거는 유럽의 위기죠. 유럽의 위기. 그렇죠. 그래서 그 러시아와 중국이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금융시장에는 이머징 마켓 지수 안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지수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네.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주식을 팔아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가장 유동성이 좋은 우리나라 주식을 막 팔아가지고 네. 막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빠져나가는 펀드 고객들한테 돈을 나눠주니까 예. 환율은 돈이 나가니까 나가죠. 유출되니까.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머징 마켓 그 거대 펀드에서 마켓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왜?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네. 근데 돈을 마련해 주려니까 돈이 잘 마련되는 데가 한국 시장밖에 없죠. 네. 삼성전자 팔고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이 펀드 고객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아니 근데 그거보다는 환 약세는 사실 이번에 주도한 건 달러였고 달러의 강세를 주도한 건 유로 약세였거든요. 유로 약세가 달러 강세를 추진했고 유로 약세의 원인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전쟁. 그것도 있고 그 유럽은 금리 안 올릴 거니까 완화적인 금리 정책을, 문제도 있죠. 네. 일본과 지금 유럽의 공통점은 거의 뭐 완전 완화적인 태도를 내년도 중반까지는 거의 유지할 거거나 올해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까지 유지할 태세니까 네. 지금 긴축을 이미 시작한 미국에 비해서는 다시 네. 통화가 당연히 좀 약세이다. 네네. 이런 상황도 있죠. 그러면 네. 이거하고 아까 그 지금 생각보다 네. 호주나 브라질 브라질은 그 브라질- 1년주 1등입니다. 1등 지금. 그래요? 한 강세. 그런 데는 또 생각보다 안 빠져요. 예, 안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지금 같은 경우 환율이 약해지는 이유는 아까 말한 외국인 매도세. 네. 그 외국인 매도세는 우리나라가 잘못돼서 하는 매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서 우리나라 기업이 나빠서 하는 매도가 아니고 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하는 매도. 음. 전혀 펀더멘탈하고 상관없는 그런 매도로 인해서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 주식을 덜 팔거나 예. 이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채권 금리가 좋다고 사겠다고 들어오게 되면 예. 다른 나라 국가 특별히 이제 중국과 네. 일본에 비해서 원화가 강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주가가 막 10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네. 가장 빠르게 반등했던 나라가 또 우리나라였거든요. 네. 그럴 때도 모습을 보면 그때도 우리나라가 뭐 망하나? 막 전부 셀코리아를 막 엄청 하니까 네. 막 우리나라 은행도 다 망할 것 같고 막 그때 많이 했잖아요. 매도를 했는데 사실 그 매도한 이유는 아까 말한 플라이트 투 퀄리티 네. 때문에 그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세가 큰 이유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가는 빠지고 환율은 올랐는데 돈이 빠져나가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갈 거 다 빠져나왔어. 이제는 안 빠져나가. 네. 이제는 또 빠져나간 것 중에 일부가 다시 들어와. 네. 이런 상황이 오면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게 또 우리나라 주식 매수세가 많이 비워놨잖아요. 그렇죠. 돈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비워놨기 30% 깨지냥 말이야. 때문에, 할 때까지 떨어졌으니. 그러면 다시 그쪽에 정체가 되거나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 빨리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또 외국인들 막 급하게 살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저는 원화 약세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 맞다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해석이 됐는데 일본하고 중국은 금리를 그 낮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금리를 더 내리겠다는 완화적인 상황이고 중국 지준율이나 미국 일본하고 YCC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천재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를 맞춰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더불어서 이게 이론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금리를 월등히 많이 주는 통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출입이 나쁜 것도 아니고 경상이 뭐 엄청나게 약간 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만 엄청나게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당연히 돈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같이 이제 근데 떨어지니까 그거는 이제 수급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아닌 이 금융 시장에서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요거는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과거에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과거를 보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의 본질을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으면 대응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1270원대 중후반까지 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1300원은 어떻든 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딱 멈추는 바로 그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터닝 포인트가 되고 지금 가격 정도는 이제는 원화가 더 이상 약세가 되면 이상할 정도의 가격이 되니까 외국인이 어느 정도 판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뭐 1,300원 정도까지 가거나 뭐 좀 넘을 수는 있지만은 계속 지금 현 수준의 높은 환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막 빠른 속도로 외국인들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니까 빠른 속도로 환율이 올랐지만은 이제 이 속도가 줄어들거나 이제는 그걸 스탑하거나 그러면 빠르게 추스려질 거고요. 다시 또 돈이 재유입이 되면 그때는 또 더 빨리 이번에 유입이 되면 채권 시장에도 거죠. 유입이 될 수 있을 거고 주식 시장 양쪽에 모두가 유입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채권 시장은 제가 체크를 안 해봤네요. 채권 시장 돈이 많이 빠져나갔나요? 저는 채권 시장은 이런 것 때문에 자금이 막 크게 빠져나오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주식 시장이 근데 굉장히 금리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금리 보고 들어오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니요. 근데 그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정상화되는 거예요. 네. 정상화되는 거고 이제 이 정도 금리 정도면 채권이 매력적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은 그 옛날부터 그 이론하고 그 금리 수준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리가 높으면 금리가 막 올라가면 그쪽으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쪽 환율이 강해지는 게 맞지만은 그렇죠.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금리를 100%로 올렸어. 한국이 그 정도는 아닌데 얘가 아니, 잠깐만. 극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 환율이 강해질 리가 없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유럽, 일본 그리고 미국 이 정도 나라끼리는 네. 이게 어느 정도는 통하는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렸을 때 네. 통화가 강세되는 거.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위치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인데 네. 금융적으로는 이머징 마켓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의 그 절대 수준 때문에 매력적이다 하고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자금 유입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책상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한국은행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예전에 금융위기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금융위기 직전에 네. 한번 2007년도인가 우리나라 금리를 5.25%인 것까지인가 전 세계가 하여튼 좀 경제가 좀 불안불안했어요. 네네. 불안불안했고 미국은 그때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막 큰 빠른 속도로 네. 내리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때 5%대인가 엄청 생각지도 못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네. 그때 제 기억에 한국은행 총재가 요즘 환율이 불안해서 환율 불안하지 당연히 전 세계 위기가 나면 환율이 불안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을 네. 해가지고 제가 약간 멘붕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2008년, 2007년 이때만 해도 네. 우리나라 채권 보유하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식에 비하면 네. 아주 작았어요. 어. 아주 작았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네.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네.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채권 매수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론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금리를 올렸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실제로 우리나라 그때 높아진 금리의 채권들을 사요 또. 외국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금 이동이 내가 근데 없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네. 채권을 사고는 밖에서 뭐를 했냐 하면 채권을 사면 우리나라 크레딧 리스크가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크레딧 리스크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 네. 이 금리는 테이크하고 근데 부도나면 안 되니까 한국이 그 CDS를 매도를 밖에서 막 한 거예요. 막 팔아낸 거예요. 네. 막 파니까 그 CDS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네. 그 CDS 가격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아비트라지를 너무 세게 했구나. 아비트라지 일종의 그걸 하니까 갑자기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안 그래도 돈 내주는 것 때문에 팔다가 네. CDS 올라오니까 위험한 이 거 나라 뭐가 망하는 거 아니야? 위험이 올라오네. 막 그때 막 한 개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환율이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나서 환율이 뭐 1,500원, 1,600원까지 갔나? 네. 그렇게까지 오르는 그 다음에 그래서 금리 내려야 된다 환율 안정시키려면 막 그런 시장에서 소리가 좀 있으니까 2%인가 그때 한 방에 엄청 금리를 내리고 그때부터 안정화됐어요. 환율이. 그래서 이 환율이라는 거는 그런 교과서 내에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유곡절 그 별의별 사연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그때그때마다 해석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잘 조율해서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환율 시스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유독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환율의 오아시스다.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하죠. 무슨 표현일까요? 그게 뭔가 하면 일본이 사실은 우리하고 반대에 있었죠. 세계 위기가 나면 거기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강해졌어요. 강해졌어요. 항상.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약해진 이번엔 것 같아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강해지니까 안 그래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환율까지 강해지니까 도요다가 안 팔리는 거야. 네.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그 원엔 환율이
100엔당 1,600원. 100엔당 1,600원이요? 그때 1,600, 1,500 그때 그렇게 간 적이 아, 있었잖아요. 진짜로요? 금융위기 이후에. 기억 안 나요? 그때 그러면 완전 한국차는 그냥 완전 세일이었네. 다 잊어버리셨구나. 어. 그때 우리나라 명동하고 남대문에는 일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한때 그랬었죠. 와가 야스이 데스네 하면서 뭐 화장품 사고 뭐 난리 났잖아요. 네, 맞아. 네. 그래, 기억납니다. 네. 그때 우리나라 화장품이 처음으로 세계화가 돼요. 우리나라의 값싼 화장품이 세계화가 돼요. 정말이에요. 일본 젊은 처자들은 이게 웬 떡이야? 막 이러면서 진짜 막 쓰러 갔겠네요. 그러니까 일본부터 그때 쓰러 담아갔는데 그때부터 뭐 중국도 와서 뭐 그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 시절 그러니까 100엔당 1,600원이 됐을 때 도요다가 성과가 나빠져 가지고 사장단들이 전부 막 사과하고 막 그랬었고요. 네. 그때 현대자동차가 레벨 업 되면서 탑5 안으로 확 들어갔죠. 네. 그 전에 현대자동차와 그 금융위기 이후의 현대자동차 위상은 엄청 차이가 나고요. 네. 반도체도 그 일본에 있던 마지막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문 닫죠. 엘피다였나? 하여튼 마지막에 네. 문 닫았어요. 네. 그때부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날라오르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화장품 올라오지. 네. 그렇게 환율 위기가 나면 환율이 이렇게 약해져 주는. 네. 그래서 수출이 갑자기 잘 돼.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여전히 세계 경제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환율 때문에 수혜를 보는 네.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환율이 올라가 주는 게 세계 위기를 네. 어느 정도 그 사막 속에서도 이런 오아시스가 돼주는 게 환율이다라고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200원 넘어서는 환율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든 반도체든 화장품이든 뭐든 저는 경쟁력이 아주 높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자동차 실적 괜찮을 거다. 1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뭐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것도 잘 팔릴 거고 네. 수출은 세계 경제가 좀 나빠지는 거와 이 오아시스 역할 이걸 이렇게 해서 막 아주 막 눈에 띄게 확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네. 상당히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될 거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야 이번에는 대형주가 정말 좋겠네. 수출 대형주들이 따놓은 당상이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그런 있죠. 쪽 예. 수출 대형 예. 업체들을 네. 이건 뭐 원한산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네라고 보여주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일본 엔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참 일본이 운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요타가 부품 조달을 못하면서 유럽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현대 기아차보다 등수가 밀렸습니다. 일본 엔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요. 초유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일본 엔화가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인플레이션, 환율, 세계 경제 뭐 그런 걸 위험하다 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이미 한물간 저는 이슈다. 네. 그렇게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1년 뒤에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지 않을 거다. 전혀 시장에 영향을 안 줄 거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가장 지금 우려스러운 게 엔화예요. 엔화가 지금 계속 지금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네. 저거보다 한 레벨 더 내려가면 네. 더 가치가 빠지면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쪽으로 네. 그래서 그쪽을 유심하게 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일본 산업이 중흥하면서 우리나라 옛날 1,500원 할 때 화장품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네. 잘 팔리고 자동차 잘 팔린 것처럼 갑자기 일본 제품이 품질 자체야 뭐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거니 네. 가격까지 떨어지면 네. 땡큐. 그 우리가 환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수많은 빵집이 있는데 대한민국 빵집, 일본 빵집, 미국 빵집, 이 빵집들이 있는데 네. 빵 맛이 좋으면 그 빵집으로 돈이 막 오겠죠. 네. 빵 맛이 나쁘면 돈이 안 들어오나요? 장사가 안 되나요? 빵 맛이 나쁘면 그 빵 맛에 걸맞는 어떤 가격으로 낮추면 네. 그 빵 가격을 낮추면
그래도 빵 맛이 좀 나빠도 빵을 사 먹는 돈이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빵 맛도 좋고 가격도 다른 빵집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유지가 되면 제일 좋겠죠. 네. 그러면 막 돈들이 그 빵집으로 다 몰려들 네. 거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서 원화 가치가 싸졌다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제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데서 만들어내는 상품들 빵 맛이 나빠진 거는 아니잖아요. 네. 빵 맛은 그대로인데 빵 가격이 싸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빵집으로 돈이 들어오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 빵집 빵 가격을 낮추려고 막 계속 노력하고 한 그게 환율 전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이라는 빵집은 우리나라 빵 바로 옆에 있는 빵집이에요. 네. 가장 경쟁 구도잖아요. 네. 그리고 만들어내는 빵도 비슷해. 네. 빵도 비슷한데 지금 최근에 빵 가격이 지금 이럴 때는 빵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빵 가격이 계속 좀 낮아지네. 네. 근데 계속 더 낮아지면 우리 집으로 빵 사러 왔다가 절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요게 제일 좀 불안한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경제가 N1 환율에 따라서 네. 수십 년간을 좌우해 왔어요. 네. 그 우리가 최초로 그 무역수지 흑자를 본 게 삼저 현상 뭐 이런 그게 전부 뭐 우리가 막 갑자기 빵 맛이 좋아져서 갑자기 제품이 잘 만들어져서 86년, 87년, 88년 네. 그때 처음으로 조금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도 85년도에 프라자 합의. 네. 그래서 갑자기 옆집 일본 빵집 빵 가격이 2배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 흑자를 3년 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계속 적자 네. 적자 보다가 IMF 사태 이후에 이제 환율이 정상화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출 대국으로 돌아선 거죠. 그동안 경제 위기가 오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환율은 경쟁력 있는 그 엔화와 원화 그 수준은 계속 그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제력이 계속 좀 좁혀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이번에 사실 그렇게 보면 참 현대차, 기아차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지금 970원이 깨졌다 올라왔다 그러거든요. 네네. N당 N 100엔당.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도 어떤 현대기아차가 영향을 보여준다 아니면은 뭐 신기술차인 뭐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수량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제 쪽에서 어차피 하이브리드까지밖에 못하니까 그거를 치고 넘나들면 기업들 위상이 좋아지면서 일정 수준까지는 견딜 수는 있겠네요. 일정 수준까지.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유의 깊게 지켜본다는 게 일본이 요즘 저 빵 가격이 떨어지는 게 빵 맛이 진짜 떨어졌나? 아니면 지금 빵 맛은 그대로인데 네. 가격만 떨어지는 건가? 네. 조금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빵 맛과 일본 빵 맛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저는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는 네. 오히려 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직도 여전히 견고한데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 그거는 좀 우리한테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다. 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아 정말 앞으로 환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워낙 강세가 되었으면 좋겠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그럼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자산 가격들이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좀 아직 돈을 좀 더 벌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아직 환율 1,200원대 유지하면서 네. 돈을 좀 많이 벌고 나서 나중에 좀 우리나라 금융이 좀 더 커지고 네. 우리나라 금융이 이제 우리는 빵 좀 적게 만들고 다른 데 빵 사서 네. 이 금융을 통해서 네. 그렇게 먹고 살 거야 하는 그런 때가 좀 오면 네. 그때는 좀 강해지는 것도 괜찮겠죠. 사실은 중국하고도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과의 환율도 노출이 돼서 물론 겹치는 물건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미국의 국제 전략하고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국제 전략. 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원화 엔화를 같이 동시에 약세로 해준 걸 용인하면서 중국의 경쟁력을 조금 더 눌러버리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갑자기 엔화가 다시 약세가 되는 게 이건 또 중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사실 지금 정도 가격이면
미국에서 경고를 좀 줄만도 한데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네. 그래 아니면 지난번 코로나 때는 딱 이 정도 가격에서 1280원 올라가니까 바로 야 이리 와 해서 수합 체결 시켰잖아요. 네. 환율 안정시켜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데 신경 쓸 겨를이 미국도 좀 없어서 그런지 네. 아직은 그냥 보고 있는데 예. 네. 좋죠. 저는 이렇게 환율 올라서 이렇게 있는 거는 전혀 우리나라의 마이너스는 아니다. 네. 물론 수입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력 네. 그리고 상품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는 그 환율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거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들 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베네수엘라 같은 뭐 약간 좀 그런 게 좀 적은 브라질 같은 데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TV도 수입해야 되고 다 수입해야 되니까 네. 그 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충분히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실보다는 덕이 많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그 환 때문에 혼란스럽고 환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고 환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 한국의 그 정체성 자체를 산업 경쟁력 자체를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자꾸 이제 자본시장 입장에서 이제 원화가 빨리 강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걸 해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기업들의 체질이 좋아져서 한 바퀴 돌려서 대가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당분간은. 예. 그렇죠. 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네. 어떤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뭐 환율 그래프, 네. 환율의 동향과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력,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역 수지라든지 아니면 현대 자동차 주가라든지 네.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네.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아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이 아사리판 장세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주가가 좋은 이유가 작년도 연초에 그렇게 안 좋았던 연초 이후에 안 좋았던 현대차 기아차가 발군을 내고 있는 이유도 오늘 조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요즘은 주가가 요즘 좋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상당히 상대강도 좋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 환율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좋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월간 서준식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함께 방송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